네, 안녕하세요. 저는 슬림인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국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앞서 잠시 바코디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바코디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번 주는 이제 내일 전주는 이제 처음 바코디가 진행되는데, 전주에서 이제 바코디가 진행되고, 목요일은 이제 광양, 금요일은 남양주 다산에서 이제 바코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이외에도 이제 계속 쭉 바코디가 있으니까 근처에 지역 보시고 주소 확인하시고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면 또 다양한 실습과 함께 병행이 되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주로 어떻게 해소를 하는 편이세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건 뭐 연구 결과마다 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니까 1위는 잠을 잔다, 2위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3위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1, 2, 3위를 차지를 했네요. 여기 술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아마 술이 2위로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술을 한다. 이것도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세요? 이거를 이제 성별과 연령별로 한번 봤어요. 남성의 경우 20대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취미 생활을 즐긴다. 그 다음에 30대 이후로는 잠을 자고 운동을 한다. 이게 1, 2위를 차지를 했네요. 저는 이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반주를 즐기는 편인데, 저는 20대 남성인가 봅니다.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을 잔다가 연령 전체적으로 1위를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가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는 2위, 그 다음에 60대 이상으로 가면은 운동을 한다가 많이 있네요. 2위로 차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와 이제 통증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통증적인 측면, 그리고 비만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일단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면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스트레스는 이렇게 유스트레스, 비스트레스라고 해서 유스트레스는 향상된 수행이나 개인의 성장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하고 디스트레스는 저조한 수행이나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굶주림에 대한 스트레스가 인류에게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에서 벗어나서 육식을 시작을 하는데 고기를 자르기 위해서 석기가 시작되었다는 논리.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 이제 우리 벼락치기 공부 많이 하셨죠. 벼락치기 공부하고 할 때 집중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스트레스 반응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 기억력을 더 높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수행 능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스트레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불러오지만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뭐 실직이라든지 가족과의 사별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스트레스는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스트레스로 볼 수가 있어요. 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셀 그리만이라고 하는 분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스트레스인데 강아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거든요. 강아지에게 전기 충격을 이렇게 주는 상황에서 나무판을 밀면은 전기 충격이 멈추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강아지들은
처음에는 힘들어 하다가 나무판을 미니까 전기 충격이 없어지네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러한 나무판을 계속 밀게 되겠죠. 이후에 여기는 이제 전기 충격이 가는 곳, 이제 가는 안전한 곳, 전기 충격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러한 1번의 상황에 있었던 개는 전기 충격을 주더라도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고 안전한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2번과 같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던 개는, 강아지는 어떤 행동을 해도 통증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달아날 수가 없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이 된 강아지는 나중에 똑같이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장애물이 있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안전한 곳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전기 충격을 주지 않고 그냥 풀어놓은 개는 또다시 전기 충격을 주는 상황에서 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장애물을 뛰어넘고 안전한 곳으로 넘어와요.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결과는 적절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동물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과거를 기억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처음 받은 상황에서라든지.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속 학습이 된 동물은 그 상황이 나중에 새로 오더라도 계속 무기력하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살짝 할 건데, 30대 이상 자살률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슬란드는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지만 10대, 20대는 아이슬란드가 1위, 30대 이상부터는 대한민국이 전 연령층에서 1위.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서 그런데 대한민국 자살률은 OECD 회원 가운데 가장 높아요. 2003년부터 20년간 16년, 17년, 2년을 제외하고는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체 자살 사망자 가운데 남성의 경우 68.9%, 여성이 31.1%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남성 자살률이 높았고, 연령대별로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자살률이고, 자살자, 그러니까 수로 보면 50대의 자살자 수가 2,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40대, 세 번째는 60대가 뒤를 이었어요. 이제 자살률 앞에 보이는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80살 이상의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3.1배 높았다라고 하고 70대는 2.8배, 60대는 2.2배 높다라고 해요. 자살 동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10대, 20대는 정신적인 어려움, 30대에서 50대는 경제적인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이제 연령이 어린 청소년층에서도 이제 이러한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 청소년이라고 이제 하는 연령층은 이제 9세에서부터 24세까지 이 연령대를 청소년층이라고 보고 자살 현황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2020년 청소년 자살자 수는 957명. 이거는 인구 10만 명당이에요. 자살자 수는 957명인데 전년 대비 약 9.2배 증가한 수치예요. 이러한 자살 동기는 정신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모든 연령층에서 10명 중 9명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분야를 해놓고 항목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눈으로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신체적 징조로는 대표적인 거는 뭐 불면증, 스트레스 받아서 못 주무시는 분들 많죠. 불면증, 그다음 머리 아프신 편두통, 그 다음에 불평, 불만이 증가하는 것도 스트레스, 그 다음에 목이나 어깨가 자주 결린다, 식욕 저하, 변비, 설사 증상, 그 다음에 말수가 많아지고 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는 것도 스트레스 항목 중에 하나가 되네요. 그다음에 행동상의 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실수가 증가하는 거, 음주량이 증가하는 거, 필요 이상으로 일에 몰입하는 것도 스트레스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되고, 화장이나 복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심리, 감정상의 징조로 보면 초조함, 그다음에 쉽게 흥분, 화를 내게 되고, 집중력, 인내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 만사가 귀찮고, 하는 일에 자신이 없고 쉽게 포기한다라고 항목에 나와 있어요. 혹시 다 체크해 보셨어요? 이 중에서 4개 이상이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이제 신체 기관에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나타낸 건데 심장 및 순환기로 해서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평상시보다 빠르게 뛴다. 그리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하다. 그 다음에 편두통, 호흡기로 가면 숨이 가쁘게 쉬어지고 호흡이 불규칙적이고 얕아지고 그다음 소화기로 가면 소화불량, 구토, 변비, 설사, 복통, 대사로 가면 식욕 상승, 불안, 조증, 강도 높은 음식 섭취욕 상승.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와 다이어트도 밀접한 관련이 많은데 다이어트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떼서 또 이야기를 한번 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 옆에 근육으로 보면 만성적인 두통, 등, 허리, 어깨, 목, 근육의 통증. 근육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렇게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근육의 경련, 손떨림, 그리고 관절염 또한 근육의 증상으로, 스트레스의 증상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피부에서는 여드름, 비듬, 피부 건조, 면역 체계에서는 잦은 감기, 두드러기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물론 심리적인 반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불안의 감정 변화, 초조, 긴장, 그다음 실패감, 무력함, 대처 능력 상실, 무관심, 자아존중감 결여 이러한 증상들, 그다음 행동적 반응으로는 수행 능력 저하, 스트레스 상황 회피, 그러니까 사람과의 접촉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경과민적 습관, 그다음에 식욕 과다, 과음, 흡연, 인지적 능력으로는 집중력 저하, 기능력 저하, 이러한 것들이 증상으로 보이고 있어요. 음.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정서적 반응과 신체적 반응들을 봤는데 이렇게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인간의 면역 체계를 억압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암 등의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물론 스트레스를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규명하기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인간에게 발병하고 있는 다양한 질환과 스트레스가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하는 거죠. 내분비계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혈압을 상승하게 되고 뇌,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소화기관, 신장, 간으로 가는 혈류량은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소화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근육은 긴장하고, 정신과 감각 기관이 예민해지게 돼요. 이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일련의 신체적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는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면 곧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신체 전반의 면역 체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신체 그리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을 활성화가 시키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몸 안에서는 코티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발생을 하게 되고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 생성이 되더라. 그러면서 만성 스트레스 영향으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생리의 가설이라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기 가운데는 질환에 대한 저항력. 처음에는 스트레스 상황이 들어오면은 저항력이 살짝 떨어져요.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 단계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경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항기, 신체가 스트레스에 대항하면서 적응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때는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쭉 올라가져요. 저항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나중에 소진기로 가서는 점점 이렇게 내려오다가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가 되면 소진이 되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질병 상태로 간다. 신체가 더 이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질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이 단계로 보고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 속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많이 겪는 거는 두통, 허리 통증, 위통 이런 것들이거든요. 신경 쓰다 보니까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머리 아프고 하신 경험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뇌로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게 되고 이런 신경성 통증은 주말에도 지속된다라고 하거든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평소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편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이는 복통.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편안한 상태의 사람들보다 복통이 3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많이 받는 여성은 생리통이 2배나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이제 스트레스 유발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생리통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이를 꽉 깨물고 있는데 미국 치과협회에서 보면 턱과 입이 조금씩 계속 아픈 것은 수면 중 이를 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들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악화시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 이 안 가라 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살짝 입을 좀 다무는 경향이 있다라고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을 깨문다든지 이를 꽉 깨문다든지 한다면은 턱관절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턱관절 장애, 수면의 질, 버다웃 증후군에 대한 이제 논문을 가져온 건데 턱관절 장애 증상이 발생 확률에 대한 배수인데 이렇게 수면의 질 저하가 있을 경우 턱관절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91배 더 높다는 거, 번아웃 증후군일 경우 1.92배 정도.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2.66배가 높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심리적 혈지는 1.97배, 죄책감은 2.6배, 더 턱관절 장애의 증상이 발생하기 쉽더라. 결국에는 여성이라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여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수면의 질 저하라는 두 분류를 제외하고는 번아웃 증후군, 심리적 탈진, 죄책감, 어떻게 보면 다 심리적인 영향이 턱관절 장애와 연관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면서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턱 안면 불균형이 오게 되고 이런 안면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는 우리 체형에도 연관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다음 드라마 상황에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다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추 양 옆으로 이제 동맥이 지나가게 되는데 뇌로 혈액을 올리는 이제 동맥이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게 되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근육과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뒷목을 잡고 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거는 이제 혈관에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많이 불러요. 승모근이라는 근육은 승모근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한번 물어보면 거의 다 여기 어깨 쪽, 제가 마우스 있는 여기 어깨 쪽만 잡는 분들이 많은데 승모근은 여기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근육이에요. 목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어깨, 그 다음에 등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승모근이라는 근육. 이 근육이 스트레스와 굉장히 연관이 많더라. 해부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신경 말단에서 여기가 신경 말단이라고 보시면은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서 이 아세틸콜린은 신호를 보내서 근막에 통로를 계속 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이때 그러면서 이 통로로 칼슘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근육을 수축하게 만들거든요. 이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세틸콜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고 근육은 더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근육의 긴장도는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근육에 국소적으로 손상과 경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경직은 근육 내 혈류를 또 감소시켜서 국소적으로 순환 장애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이제 통증이 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만 많이 받아도 우리는 통증을 많이 느끼게 돼요. 자, 병원에서도 이제 목 어깨 아프신 분들 계속 치료하면서 이제 운동시켜드리고 이제 마사지 좀 풀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안 풀릴 때는 이제 턱관절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기도 하고 또 안 될 때는 이제 스트레스 요즘 많이 받으시는 거 있냐 그렇게 물어도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스트레스가 이러한 통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이거는 편도체와 지속적인 통증이라는 이제 연구에 대한 건데, 영등포 영딜라에 네? 이거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뇌에 대한 거는 조금 건너뛰고, 여기 변연계 안에 보면, 여기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올챙이 같은 게 있고, 여기 끝에 가면 꼬리 부분에 이제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감정의 뇌라고 불리는 변연계의 이제 이 부분, 편도체는 통증과 같은 고통의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부정적 감정, 그러니까 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러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라고 해요. 활성화되다 보니까 통증 유발 물질이 더 과도하게 분비가 되더라. 따라서 평소보다 더 큰 통증을 느끼게 돼요. 뭘 해서 스트레스만 받게 돼도.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통증으로 부풀어 올랐던 편도체의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통증 유발 물질이 적게 나오고 통증이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계속 좋다. 제가 이거를 준비했던 이유는 이제 제품을 착용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디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물론 근육적으로 보면 교정되어 가는 과정에 그렇게 아플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제품을 착용하시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품이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품이 불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한다고 뭔가 효과가 있겠어, 교정이 되겠어 하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몸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 스트레스, 감정의 변화 때문에 다시 안 좋아지고를 반복할 수가 있으니까 제품을 착용하시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대한 여기에 의지를 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것에서 이것도 준비를 했고, 또 이제 예전에 지금은 좀 문제가 되는 분인데 유아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예전에 나 혼자 산다 와서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이렇게 호흡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알렉산더 기법이라는 건데 전 이게 처음에 TV에 나와서 좀 신기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컴버배치도 하는 훈련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긴장도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에 연연하지 않고 호흡과 이완 안에만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하게 돼요. 명상처럼. 습관적으로 이제 긴장을 푸는 과정을 이 알렉산더 기법에서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호흡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호흡은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은 여기 이 논문에서도 보면은 호흡은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서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으므로 호흡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명상하는 곳, 이런 곳을 가봐도 처음으로 하는 거는 호흡이에요. 호흡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제가 호흡을 할 때 이러한 가슴을 쓰는 호흡이 아니라 복부를 쓰는 호흡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복식 호흡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배에도 손을 올려보고 가슴에도 손을 올려보면서 어디가 부풀어 오르는지 호흡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계속 복부로 호흡을 가져가시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다, 호흡 운동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연구는 이제 8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세와 자기 객관화에 대한 연구를 한 건데, 자세는 정서적, 인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내 심리적인 것도 조절을 잘 해야겠지만은 자세적인 부분도 심리, 내 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연구가 그렇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운동이 감정 노동자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체화인지적 접근, 아까 제가 말했던 걸 체화인지, 몸에서의 반응이 인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감정 노동자,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콜센터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바른 자세 운동을 하기 전에 내 심리 상태, 그리고 바른 자세 운동을 하고 나서의 심리 상태를 비교 분석을 한 거거든요. 당연히 바른 자세 운동을 하고 나니까 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는 것도 내 체와 내 몸을 바로 잡는 것도 인지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일수록 제품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너무 이게 도움이 되겠어, 효과가 있겠어 하는 생각, 근심은 잠시 내려두시고 이 제품을 좀 온전히 받아들이시면서 자세를 바로 하시고 앞에서 제가 말했던 호흡까지 병행을 해주게 된다면은 내 스트레스도 잘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한 주는 다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스트레스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가장 적이자 또 멀리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주신 우리 또 조부건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한 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쿼트 시간입니다. 스쿼트를 준비를 해주시면 또 같이 땀을 흘리고 도파민을 분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스쿼트 오늘 이제 지난 토요일에 66개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3 스쿼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3 스쿼트 준비하시고 자, 33 스쿼트 13개 가겠습니다. 오늘은 자, 시작.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셋,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일곱,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여덟,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아홉,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13개 갑니다.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개. 하나, 둘, 셋, 코 세우고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박수. 자,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하고 계셔서, 예, 제가 지금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울산 남구점은 거의 뭐, 훈련소 수준인데요. 예, 지금 계신 전 분이 2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자, 자료를 준비하고 숨 고르기 좀 하시고요. 좋습니다. 예, 스쿼트 하는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예, 계십니다. 참가자분들이 갑자기 빠져나오고 계신데요. 끼면은 연결되고 빼면은 어이구, 해제돼요? 예.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방송 사고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리 이제 설정할 때 음소거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참가자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음소거가 되게끔 설정을 하는데 이제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그 음량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시다 보면 또 이 음소거 해제 버튼을 누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 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아니면 또 처음 접속하실 때 내가 접속을 할 때 에티켓은 중간에 대화를 하면서 접속을 하지 마시고 잠깐 주변에 소음이 없는 곳에서 멈추셨다가 접속을 하고 나서 음소거를 누르고 말씀을 하셔도는 괜찮아요. 근데 누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줌 채팅 입장하실 때는 주변에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환경, 또 내가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접속을 해주시는 것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4월 이 비전 창업 설명회 전체 일정입니다. 보시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4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4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까운 일정, 오늘 또 대전 창업 설명회는 얼리버드로 참가비가 있는 창업 설명회인데 또 보시게 되면 얼리버드 50% 할인으로 지금 또 거의 뭐 20분의 선착순 얼리버드 특가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뭐 마무리가 될 정도로 지금 뜨겁습니다. 어쨌든 가까운 지역에 창업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 슬리밍고 앱 출시가 임박하에 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개발사와 함께 최종적으로 오늘 출시와 관련된 미팅을 할 예정인데요. 12초 만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이 촬영하신 분의 자세를 분석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앱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용 경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창업 설명회 오시면 이게 얼마나 큰 비전인지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첵을 하루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0일 수요일에는 출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지사항 잘 참조하셔가지고 내일도 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수요일 날 출첵 안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삼성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일부 진행했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14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영 115번째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다산의 인력 4월 8일 논어의 말씀입니다. 부귀영화는 모두가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면 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로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로또 같은 경우도 불로소득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불로소득의 일종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정당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누리지 말자라고 하는 좀 옹고준 돈에 대한 가치관을 오늘 논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산의 메시지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정당하게 돈을 모으지 않으면 부를 더럽다고 착각한다. 그 부에 탐닉하는 자신이 더러운지는 모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최소한의 생존 전략을 지금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돈에 대한 생각을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당하게 돈을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정당하게 돈을 모으지 않은 그런 불이한 돈들은 언제든 흩어지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 부정하게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교육에 내가 익숙해져 버린다면 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유를 선사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여러분들이 배척하고 무시한다면 나는 결코 이 게임의 포인트를 확보할 수 없고 나는 언제든지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부터 돈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나에게 있어서 돈은 어떤 가치이며 나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만 집중을 해야지 돈 자체가 악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돈을 다루는 사람이 악한 것이지 돈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가 돈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돈을 어떤 가치로 다루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가수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포브스지가 2021년도에 선정한 이 빌리어네어라는 것은 이제 억만장자예요. 그래서 억만장자의 가수, 바로 이 리한나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리한나가 한때 파산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사치가 심했냐면 원래 이런 성공한 여어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했던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날려지고 유명세를 떨치다 보니까 또 음반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급격한 부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 억눌러 있던 소비 욕망이 꿈틀꿈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는 버는 족족 돈을 다 쓰고 그가 바랬던 욕망과 소비의 끝판왕을 이제 달려갔던 것이죠. 어느 날 파산 직전에 온 리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산관리사, 그의 자산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자산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산관리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거 뭐 하는 거야? 내 통장에 돈이 왜 어디 간 거야? 당신이 쓴 거 아니야. 당신 나 고소할 거야.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서 그 자산관리사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관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과 저도 한번 오늘 이 자산관리사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 물건만 남고 돈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굳이 말해줘야 하나요? 리안나가 너무나 부끄러워졌겠죠. 자기가 돈을 많이는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엄청난 이 음원 수익과 콘서트 수익과 광고 수익과 기타 여러 가지 재반 수익을 벌었죠. 엄청나게 어떤 사람은 평생 구경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저런 돈을 벌 수 있을까 정도로의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이제 통 비어가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돈으로 물건을 사면 물건만 남고 돈 없어진다는 사실, 아주 기초적인 사실을 이 성공한 가수인 리안나가 몰랐을까?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결코 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 되세요라고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버세요. 잠잘 때까지 돈을 이렇게 살 정도로 많이 버세요. 돈방석에 앉으세요.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 그렇죠? 그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당연히 돈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돈의 심리학의 모건 하우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돈이 내 수중에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부자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 마일렛의 우리가 이제 시간 관리 시스템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4원칙 속에서 삶의 질은 집이나 자동차나 돈이 아니라 감정의 수준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없이 살다 보면 돈이 갑자기 생기고 이 돈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나의 그릇이나 그런 기술들이나 돈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냥 돈이 많아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졸부라고 부르죠. 졸부들은 부를 과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없었을 때의 서름을 자신의 자존감과 결합해서 내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돈 많은 나는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옷을 사도 브랜드가 빵 이렇게 붙어 있는 뭐 루이비 이렇게 뭐 붙어 있고 뭐 이렇게 샤땡 붙어 있는 이런 거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그의 이 삶을 바꿔주느냐? 잠시 동안은 바뀐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는 부자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돈을 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는 예술의 단계라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돈을 관리하고 머물게 만들고 불어나게 만드는 것은 예술의 단계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직장 생활이라든지 급여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정 경제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사업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스스로 나의 서비스와 가치를 개발해서 그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번 수입은 저축과 투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굴려야만 됩니다. 저축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최대한 다른 곳에 지출이 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고 또 듣습니다. 혹시 등가 교환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동등한 가치의 것들을 서로 교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등가 교환이라는 의미고, 여기서 법칙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리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동등한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노동력이나 서비스나 뭔가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저축이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소비를 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법칙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 용어입니다. 1955년 행정학 박사인 파킨슨에 의해서 상한된 이 법칙은 국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어떤 일정한 시간을 일을 하려고 만든 만큼 업무량은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이 많지도 않은데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게 파킨슨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계속 5시간을 하기로 정했다. 그럼 5시간 하는 만큼의 일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파킨슨의 법칙이에요. 결국 우리는 저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거기에 관련한 목표에 의해서 그만큼의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 피어난다면 오늘 나에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그 돈을 어떻게 쓸까부터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고방식의 전환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게임의 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으면 나는 이 자본주의에서 끊임없이 돈을 써라, 돈을 쓰십시오, 여기에 쓰십시오, 이것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언제든 휘둘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감정이 소비를 지향하는가 아니면 내가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지향하는가. 여기서 지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돈을 대하느냐 여기에 내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지만 여지껏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탄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 삼삼칠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지는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그 계기를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돈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는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떤 감정으로 돈을 다루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여러분들에게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레이는 감정을 갖고 출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문제,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지껏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좌절하지 않는다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